영상 보내준 거 봤죠? 4.80 성남 인권운동 그거가 이제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봐야 이 뒤에 내용이 잘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전문인데 전문 파일 줬으니까 그거 보면서 따라오면서 내용 갈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게 뒤쪽 후반 부분이야. 후반 부분이고 그 앞에 설명 요약 줄거리가 나와 있긴 한데 그거 가지고 하기엔 좀 너무 애매하거든? 어렵거든? 그래서 여기 전문에 조금 중요한 포인트들만 같이 읽고 내용을 쭉 이어서 정리한 다음에 자습서랑 교과서 넘어가서 읽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소설이니까 인물과 사건이 중요하겠죠? 그치? 일단 이 인물 누가 나오냐 보시면 나가 나옵니다. 나가 나오니까 얘들아 일단 몇 인칭이겠어? 1인칭 소설이죠. 1인칭 소설인데 이 나가 주인공 권 씨를 관찰하고 권 씨에 대한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주인공이잖아, 권 씨가. 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초등학교 교사예요. 남자. 초등학교 교사고 나 안에 있어요. 나랑 아내도 초등학교 교사니까 막 그렇게 엄청난 부자는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많이 무리를 해서 성남에다가 집채를 그 장만했어. 그 전까지는 이것저것 좀 떠들면서 새빵살이를 하다가 조금 돈을 모아가지고 성남에 그래도 이제 주택을 마련을 했습니다. 산 거야. 집주인이 된 거죠. 드디어. 아들이 있어요. 어린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세 명이서 아들까지 해서 이제 사는데 많이 무리를 해서 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갚아볼 작정으로 새 방을 내놓기로 했어요. 여기 방에 세를 내줘서 요 월세를 전세를 받아 먹으면서 사는 거지, 그치? 새 방을 냈습니다. 여기 이 새 방에 이제 권씨네 가족이 들어 살게 됩니다. 권씨 안에 있고요. 애들 2명입니다.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딸 9살, 아들 3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 가족이 여기 새방에 와서 살게 돼. 그래서 아내가 이제 집주인이 돼서 굉장히 좀 깐깐해졌거든. 자기가 새방 막 전전살이하며 살 때는 안 그러다가 이제 집주인 행세를 좀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 새방에 들어온 사람한테 내건 조건이 있었어. 딱 2가지인데 첫 번째로 일단 집안에서 정숙할 것, 조용히 할 것. 두 번째는 아이는 딱 2명까지. 아이 2명 이하로 데리고 살 것. 이런 조건을 걸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권씨네 가족이 처음 새방에 이제 이사 온 날에 이 아내가 이 권씨 아내를 보더니 좀 뭔가 이상한데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왜 뭐가 이상한데 물어봤더니 뭔가 임신한 것 같은 삘이 느껴지는 거죠. 여자가 이제 본 거죠. 배가 살짝 불러 있는 것을. 근데 이제 조건에 안 맞잖아. 그러면 애가 이제 태어날 거 아니야. 그 지금 3명이 되잖아, 자식이.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임신한 상태라서 이런 가족 구성으로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새방에 권신의 가족이 처음 이사 온 날, 그때 첫 만남이 여기 써져 있는데 거기 부분을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제 권신의 가족, 권씨가 어떤 캐릭터고 나가 어떤 캐릭터인지 좀 파악을 해볼게요. 자, 권신혜가 우리 집 문간방으로 이사 오던 날, 문간방 새방이에요. 그 풍경이 가까이다 못해 장관이 있다. 마침 일요일이었다. 그래서 걔는 아침 먹는 중인데 밖에서 땡동 소리가 나. 그래서 아내가 나가서 대문 열어보니까 너무 놀라.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도 나가봤어. 보고 나서 아내 호들갑을 이해했다. 역시 어지간히 놀랐다. 왜냐면 웬 아낙네 하나가 자기 몸무게만큼 나갈 커다란 보퉁이를 머리에 인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 있는 거야. 그리고 대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9살쯤 먹어 보이는 여자애 하나랑 그 여자애로부터 몇 걸음 떨어져서 3살가량의 사나이 아저씨도 모습이 벌써 보였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사를 단행한 거잖아요. 일요일 아침에. 그지? 지금 이 나의 가족들, 나랑 아내 모습을 보니까 예정이 없던 이사인 것 같지 않아? 너무 놀라고 있잖아. 뭐야? 이러면서. 가장 어딨어, 남자. 아빠, 일가의 가장은 그 가파른 언덕길 저 아래에다가 보트를 내려놓은 채 숨을 돌리면서 막 담배를 꺼내보는 참이었다. 나를 보더니 사내는 담배를 호주머니에 쑤셔 넣은 다음에 힘에 겨운 동작으로 그 보퉁이를 막 들어서 어깨에 탁 매.
그리고 그 짐 무게에 압도돼서 막 중심을 못 잡고 이들이 막 휩쓸리면서 언덕배기를 올라오고 있는 그 사내가 우리 집에 새내기로 했던 권심이 틀림없다면 이 사람들이 예정보다 나흘이나 앞당겨서 주인이 우리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이사를 단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신의 가족은 이제 워낙 좀 가난해서 새빵을 막 전전하면서 사는 가족들인데 뭐 전 집에서 뭐 쫓겨났나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정일이 4일 뒤인데 오늘 갑자기 이사를 해버린 거지. 사내 그리고 막 너무 짐에 눌려 쓰러질 것만 같이 힘들어 보여가지고 나가 받아들여요. 근데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이불 보따리야. 그러니까 권씨는 굉장히 약골이죠. 비실비실해. 예. 그래서 일단은 가져온 걸 보니까 너무 없어, 짐이. 너무 없어. 그래서 나가 물어봐. 이삿짐은 그럼 차로 옵니까? 했더니 아니래. 이게 전부 다래. 허허허 이렇게 웃어. 나가. 그냥 그 권씨 아내가 들고 오는 한 취사도구? 그럼 그냥 쌀 익히고 빨래하고 깔고 덮고 쓰는 몇 점 세간이 이삿짐의 전부인. 되게 조촐하죠? 그치? 소박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새빵을 놔둔 살림이라지만 그쯤 되고 보면 너무했네 이런 생각을 나가 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 이거 잘 보셔야 돼. 우리 제목이 9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잖아. 그치? 이건 구두가 뭔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구두 나와요. 그 산에 권씨가 슬그머니 한쪽 다리 바지가락에다가 구두 코를 쓱쓱 문질러. 그리고 발 바꿔서 같은 동작을 반복해. 그러니까 뭔 동작인지 알겠네요.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한쪽 다리 들어서 뒤쪽 종아리 쪽에다 이렇게 비비는 거. 구두를. 그지?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야. 구두를 반짝반짝 광해나는 구두를 신고 있어. 그 구두를 보면서 되게 막 해맑은 표정이 돼. 권씨가. 약간 좀 내 호사품이야. 되게 좋아 보여. 근데 지금 보세요. 새빵살이 하는 가난한 이 권신의 가족이 한테 어울리는 그 반짝반짝 고급 구두 안 어울리죠. 어울리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그 구두를 되게 아끼거든 권씨가. 그게 뭐길래 그렇게 아끼고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가 좀 중요하겠죠. 아무튼 이 권신애가 처음 새빵 이사 올 때도 굉장히 그 가관 장관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구두에 대해서 이 권씨가 어떻게 구두를 닦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 7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 부분 한번 조금 읽겠습니다. 자, 여기 이른 아침이었다. 여기 읽으면 돼요. 일단 같이 살기는 하지만 각자 이제 일도 있고 출근하고 해서 좀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할 틈이 없었거든요. 여기 나오겠지만 밑에. 그래서 이제 처음 좀 대화를 해보고 처음 권씨를 보는 대목이야. 나가. 네, 그래서 이른 아침 문간번 툇마루에 앉아서 권씨가 구두를 닦고 있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가 솔로 먼지나 떠는 정도 일을 하고 있었다면 나는 그냥 지나쳐 쓰지도 모른다. 바탕과 빛깔이 다르고 디자인이 다른 갖가지 구두를 대여섯 켤레나 툇마루에 늘어놓은 채 떨고 바르고 닦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래서 그거 팔 겁니까? 이렇게 인사 겸 농담 삼아서 말을 걸어요. 근데 이 말에 봐봐.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성스럽게 관리하는데 그거 팔 거예요? 이렇게 농담하니까 팔 거냐고요? 하면서 화가 나요. 권씨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는가 싶더니 입가에 냉소를 머금고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하면서 좀 이제 기분이 나빠하죠. 그래서 나가 제가 실례했나 봅니다. 달리 무슨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도 여러 켤레라서 그저 많다는 의미로다가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리고 자 이제 관찰을 합니다. 나가 손질을 마친 구두를 이제 자기 오른쪽에 얌전히 보시고 왼쪽에서 구두를 짚어서 무릎에 끼고 그다음에 칫솔로 막 양치질하듯 신중하게 고무창이랑 가소툼에 묻은 흙고물을 제거하기 막 시작했다.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열중하는 거죠. 나는 주번교사 맡아서 좀 일찍 출근하려는 것도 까맣게 잊은 채 권씨 앞에 민기적거려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근데 그 권씨를 향한 그 찜찜한 마음 덕분에 비로소 권씨를 자세히 관찰할 기회를 얻게 됐다. 여러 날 함께 살면서도 계속 밖으로 다니면서 빡빡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사 오던 그날 이후로 변변히 대면조차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자, 보아하니 이 권씨의 구두 닦기 실력을 한번 볼까요? 보통에서 훨씬 벗어나 있다. 사용하는 도구들도 전문 직업인 못지않아 구색을 딱 맞춰서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릎 위에 앞치마 대용으로 헌 네일을 펼쳐서 그 이제 외출해야 되는 그 옷이 있잖아. 그거 오염되지 않게 대비도 하고 있고. 그 흙이랑 먼지 이렇게 다 떨어낸 다음에 이제 손가락에 감긴 헝겊에 이제 약을 묻혀서 침 뱉어가지고 칠해.
삥 돌려가면서 구두 전체에 한 번 다 약을 바르고 손질을 하고 이제 웬만큼 좀 윤이 나자. 이번엔 너 끝이 아니라 우단 조각이라든가 비단 같은 좀 천 조각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싹싹 이제 문질러서 결정적으로 광을 내는 거지. 나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해도 훌륭할 것 같은데 권씨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합니다. 그만한 일에도 무척 힘이 드는지 권씨는 땀을 흘려 숨을 헉헉거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단 막 엄청 막 강인한 그 인상을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치? 처음에 이사 왔을 때부터 그 이불 보따리 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약골이란 말이야. 이거 닦는 것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닦아서 막 땀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닦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씨의 이제 얼굴을 보니까 되게 이거를 활짝 웃고 좋아하고 있어. 그의 눈이 구두 코만큼이나 요란하게 빛을 뿜었다. 이거 이제 얼평을 하거든. 나가 권씨 얼평을 하는데 그의 응용고비 가운데 가장 높이 사줄 만한 데가 바로 그 눈이었다. 그는 조로한 편이었다. 그러니까 노안, 좀 늙어 보이는 편. 피부는 거칠고 수염 듬성듬성하고 주름 많고 이마가 이렇게 나오고 광대뼈가 좀 솟아있고 짙은 눈썹에 미간이 조금 좁은 데다가 기형적으로 덜렁한 코가 막 권투 선수처럼 막 휘었고 입은 얘가 군무하는 학교 썰면 선생과 맞먹을 만했다. 이게 썰면 선생 개웃겨요. 입이 너무 두툼해서 썰면 한 대씩 되겠다 라고 해서 붙은 별명이래. 아무튼 얼굴 되게 노안이고 주름도 많고 막 수염도 있고 미간 좁고 코도 이렇게 이상하고 입도 막 두껍고 되게 못생겼어. 이상해. 근데 오직 눈 하나로 그는 구제받고 있었다. 눈이 왜 어떤데? 보기 좋게 큰 눈이야. 보기 좋게 커. 그리고 막 사악하고 난폭한 구석이 전혀 없이 맑고 섬세한 큰 눈.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던 거죠, 권씨가. 네. 그래서 이렇게 권씨 얼굴도 보고 권씨가 구두 닦는 모습도 보고 하면서 이제 나가 관찰을 합니다. 나는 이 서술자 나는요, 이 권씨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이 권씨를 대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대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자기 새방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뭔가 막 싫어하거나 경멸하거나 강하다고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치? 되게 호기심이 있어 하고, 되게 연민하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어, 그치? 자, 근데 이렇게 그 권씨가 새빵 살해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가 학교에 근무한다 했잖아? 그치? 그 나의 초등학교에 어느 날 순경이 찾아와요. 경찰이죠? 순경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자기 그 이제 주민등록상에 이제 그 등재했을 거 아니야. 새빵에 다 살고 있다고.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권씨가 여기 살더라 하고 찾아온 거야. 너네 새빵에 거기서 살지 않냐. 근데 권씨가 전과자다 라고 얘기를 해, 나한테. 전과자여가지고 같이 사는 너가 조금 감시를 해줘야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순경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되게 당황을 하죠. 너네 새빵 내줬는데 내가 주인인데 그 새빵 사는 사람이 전과자래. 그러면 좋아할 수가 없잖아, 그치? 왜 전과자인가요? 하고 나가 이제 물어봐. 근데 뭐 봐봐, 이제 여기 어떤 전과인지 궁금할 거 아니야. 그치? 뭐 사기인지 뭐 살인인지 그치? 궁금해. 그래서 이순경이 자꾸 찾아와. 집에서 찾아오고 학교를 찾아오고 자꾸 감시하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전화를 하라 그래, 보고를 하라 그래, 감시하라고. 오 선생의 나이입니다. 권씨가 닷새 전에 직장을 그만뒀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권씨가 그 출판사 직원이거든요. 출판사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대. 직장 그만두다니 그럼 또 실직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실직하고 이거 회사 취직하고 그만두고 취직하고 그만두고 약간 그거를 반복했다고 이순경한테 들었거든, 나가. 근데 이제 출판사 때려치웠다. 저번하고 조금 사정이 다르다. 왜 때려치웠냐? 책을 만드는데 저자들 요구대로 고분고분 따르는 게 아니라 막 틀린 거 지적하고 저자를 가르치려 드니까 사장이 불러다가 주의를 줬대. 네가 저자냐? 네가 뭔데 감히 저자 앞에서 대거리질이야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 했대, 권씨가. 자, 권씨 성격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불같아. 그지? 굉장히 불같고 자존심이 세. 상사가 일단 이 사람 출판사 그 번역 일을 하거든, 권씨가. 그러면 일단 그 책 작가의 거를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번역하면서 작가 이 부분이 좀 이상한데 라고 작가한테 태클을 거는 거야. 그럼 작가는 당연히 화가 날 거 아니야. 그치? 얘한테 여기 출판사의 번역을 안 맡길 거 아니야, 그럼 화가 나면.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건데 약간
할 말 못 할 말도 좀 잘 모르면서 이렇게 사장에 좀 주의를 주니까 막 출근을 안 하고 굉장히 조금 자존심이 좀 있는 사람이다, 권 씨가. 네. 살짝 세상 물정 좀 잘 모르고 그러는 사람 같아요. 네. 근데 왜 이제 나가 이 권 씨가 그 실직한 걸 그만둔 걸 몰랐냐? 오늘 아침만 해도 오늘 아침 어땠어? 아까 구두 이제 양복 입고 구두 닦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출근하는 모습으로 그냥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몰랐죠. 좀 주의 좀 깊게 살펴주세요 라고 성경이 얘기해. 권 씨가 드디어 실직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슬슬 오 선생이 맡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해질 겁니다. 권 씨가 다른 직장 잡을 때까지 우리 감시해야 됩니다. 막 이래. 그래서 물어봐. 사건 그 당시에 권 씨가 뭐 주무자급이었습니까? 물어봐. 그건 뭐 제가 경찰관 되기 전이라서 자세한 건 모르는데 주무자라기보다는 주동자였습니다. 주무자는 이제 그 뒤에서 그 계획, 음모 그런 거 짜는 사람이고, 주동자는 이제 행동대장이죠. 나가서 직접 하는 사람. 주동자였다. 증거가 있다. 경찰 100차를 막 뒤엎고 불 지르고 돌 던지고 시내버스 훔쳐가지고 막 질주한 사람들 사진 속에서 권 씨가 항상 선두를 서고 있었다 라는 말을 한단 말이야. 나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군요. 이불 보따리 하나 제대로 못 메는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일에 성공하다고 믿지를 못해.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그냥 의문을 품고 있어요. 나는 항상.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어서 우리 그 10페이지로 가시면은 10페이지. 자, 여기부터 이제 사건이 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단 나가 권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권 씨가 좀 얼마나 자존심이 있고 막 구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과자인지 막 그런 내용을 좀 봤잖아요, 그치? 그러면 중요한 거, 왜 전과자인데, 어떤 식으로 막 경찰한테 막 돌 던지고 폭동을 했는데, 왜 그랬는데, 그 과거에 대한 사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학교에서 실시하는 가정방문 주간. 가정방문 주간이라서 학생 앞에다 세우고 이제 막 찾아다니는 그런 중이었어요. 그때 마침 학교 신축 공사장 근처를 지나갑니다. 네, 공사장이니까 뭐 이렇게 뭐 하나보다 이러고 지나가는데 뭔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 봤더니 왜 눈길을 끌었냐? 그는 흡사히 널벅지들 틈에 낀 간장종지처럼 왜소해. 막 후들후들거려 다리를. 그렇게 간신히 옮기고 있고 이렇게 험한 일을 하면서 사무원 복장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장 입고 구두를 신고 그 공사장에서 막노동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눈이 갈만하죠. 그치?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누구야? 권 씨야. 그래서 나가 권 선생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 그 순간 벽돌 하나가 탁 머리로 탁 떨어져 와. 잽싸게 피해서 다치진 않았어. 서둘러서 막 권 씨가 내려와. 정말 권 씨야. 그 얼굴을 보니까 석고처럼 막 경악이 돼 있어, 얼굴에.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벽돌 떨어뜨린 거죠. 그는 전신이 땀과 먼지 범벅이었다. 뭐 너무 땀과 먼지 범벅이야. 막 다 더러워지고 주름 막 생기고, 근데 구두만은 여전히 광택을 비추고 있어. 그 광택이 권 씨의 가장 권시다움을 외롭게 지켜주고 있었다.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구두를 그렇게 공들여서 이렇게 광택나게 맨날 관리하는 이유, 그리고 굳이 막노동하러 여기 공사장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구두를 신고 양복을 입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대학 나온 사람이거든요. 우리 권 씨. 대학교까지 나온 지식이냐. 내가 좀 많이 배우고 잘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가지는 자존심이 너무 높아요. 권 씨는. 자존심이 정말 센 거야. 그걸 상징하는 게 이 구두죠. 구두.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이순경이 나와 자꾸 이렇게 감시를 막 하려 하고 하는 거를 권 씨가 알고 있었어. 그래서 혹시 여기 온 게 자기 약간 미행해서 온 건가 하고 권 씨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죠? 이렇게 해서 얘는 그냥 학생들 가정 강좌에다가 그냥 우연히 진짜 본 거잖아. 그치? 근데 얘기를 했더니 그냥 계속 의심을 품는 눈으로 막 노려보고 증거까지 손에 이렇게 주어주는데도 의심이 쉬이 풀릴 계색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냥 가버립니다. 네. 자, 이게 시작이야. 그날 밤 권 씨가 꽤 늦게 귀가를 합니다.
근데 자기 방으로 안 들어가고요. 나가 있는 안방으로 직행이 와서 소주병 하나를 탁 방바닥에 싹 내려놔. 이미 취해 있어. 여기부터 이제 권 씨의 과거 스토리가 시작입니다. 잘 보세요. 딱 내려놓고 이래봬도 나 안동 권 씨요. 이래. 자, 안동 권 씨.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안동 어느 지역이야? 혹시 그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여러분 청포도 이호서 청포도시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이제 안동이 선비 교육을 받은 퇴계 이황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고 좀 전통이 있는 지역이야. 안동 권씨야 라고 하면서 이것도 자존심을 막 얘기하는 발언이죠. 그치? 네네. 그래서 아무튼 좀 많이 취하신 모양인데 얘기 나중에 하고 좀 들어가 쉬시죠. 이렇게 가라고 해. 근데 갈 낌새가 아니야. 그 뭐라고 해? 전과자하고 버타기 싫다 이겁니까? 어림도 없어요. 오늘은 내 기필코 할 말 다 하고 물러가리다. 이래버려. 옆에 이제 아내가 있단 말이야. 나는 아내한테 이 권씨가 전과자라고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아내 안 그래도 이 권씨네 일가족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안 좋아, 왜 안 좋아하지는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아내한테 예선 전과자라고 얘기하면 아내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막 내 조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나는 혼자만 알고 있었어. 근데 지금 안방에 와가지고 전과자하고는 버타기 싫습니까? 이래버리니까 전과자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아내가 뭐요? 원 방금 전과자라고 하셨죠?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렇게 놀라죠. 그래서 권씨가 아주머니 모르고 계셨습니까? 오 선생이 얘기하지 않던가요? 제 얘기입니다. 왜요? 제 눈빛이 이상해 보입니까? 아주머니 문자대로 그 전과자하고 사람 그지 사람이지.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앉은 게 뭐 신기합니까? 이래.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물러서죠. 자, 본인이 이제 얘기합니다. 권 씨가 저 목에 앞정갱이 하나 뿌릴 힘도 없는 놈이다. 그러니까 목에 앞정갱이 뿌릴 힘도 없다는 게 그러면 진짜 리얼 힘도 없을 뿐더러 그것도 얘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겁내실 거 없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네 분이서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잠깐이면 됩니다. 라고 이제 그날 밤에 술 마시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냥 적당히 좀 구슬려서 돌려보낼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의 입에서 이 목이 앞정강에 힘도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고부터 생각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왜 얘는 궁금한 것이 나는 이렇게 비실비실한 애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부러뜨린 그 불가사의가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야. 이걸 듣고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려는구나. 도대체 얘가 왜 전과자가 됐고 무슨 폭동을 어떻게 일으킨 건지 궁금했으니까 좀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물독에 빠진 생쥐처럼 잔뜩 비를 맞던 저 화요일이 있기 전까지 나 역시 오 선생 이상으로 선량한 시민이었다. 내 안사람도 내 아내도 아주머니만큼이나 착하고 선량했을 거다. 불만 있고 억한 일이 있어도 그냥 꿈속에서 해결할 뿐이지 행동으로 나타낼 줄은 몰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 얘기를 해요. 모든 게 무리였다. 나 같은 인간이 태어난 것도 무리였고 장지못에다 복면 같은 걸로 죽을 게 다 놓치고 살아서 처자식까지 거느린 게 무리고 광주 단지에 집을 마련한 게 무리고 이래저래 무리 아닌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정말 신세한탄이죠. 그지? 일단 본인 태어난 게 잘못됐대. 그리고 어렸을 때 죽을 수 있었는데 안 죽고 살아나서 자식 낳은 것도 무리고 다 정말 신세한탄을 하죠. 비관, 너무나 비관적인 절망적인 자기 인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광주 단지에다 집을 샀다는 거. 요거 영상 봤겠지만 그 당시 서울이 너무 인구가 밀집을 해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집이 없어. 그래서 그냥 막 판잣집 같은 거 대충 세워놓고 막 사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해서 이제 그 경기도 광주 단지에다가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철거민들을 다 그냥 이사를 보냈어. 강제로. 이제 거기 땅에다가 좀 새로운 뭐 아파트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좋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이제 일단 보냈어.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죠. 그지? 그러니까 거기서 거의 1년, 뭐 2년 정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텐트 천막 짓고 그렇게 살았잖아? 굶어 죽은 사람도 많았고. 그쵸? 그렇게 이게 나와 있었죠. 그때 그 당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때를 기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 무리였다. 자,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지상낙원 들어선다는 소문.
이게 있단 말이야. 아, 여기 광주 대단지 여기에 막 진짜 공장 세워지고 집 엄청 막 좋은 거 막 들어선대 라는 그 소문이 없이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설득력을 지닌 퍼지고 있었다. 꼭 그걸 믿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권씨죠 이제 처음부터 낙원이라는 게 별게 아님을 믿는 편이었다. 근데 이제 뭐에 어떤 유혹에 끌린 거야.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유혹. 좋죠. 내 집, 내 땅. 그리고 얘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서 이제 출판사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니까 서울에서 통근거리 안에 든다. 그 광주 거기 대단지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지. 내 집? 주택가 괜찮은데? 이러면서 약간 그런 꿈과 희망을 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거금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변통해서 빌려서 북동방 영감장애를 통해 그 철거민의 입주 권리를 손에 넣었다. 자, 여기도 영상 기억나시나요? 그 철거민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너무너무 힘이 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당장 그 입주 권리를 팔았거든. 입주 권리 팔아가지고 당장 돈을 벌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겨우겨우. 근데 그 판 입주 권리, 입주권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판 거죠. 그걸 이제 권씨가 산 거지. 그치?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막 여겨. 너무너무 좋았지. 일단 뭔가 내 땅, 입주권이 생겼으니까 와, 여기 이제 집 생기면 나 여기 입주할 수 있어. 내 집 생길 수 있어 하는 그런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굉장히 좋았다. 근데 이제 뭐 땅은 샀잖아. 근데 이제 그 땅 그 위에 기둥 세우고 비바람을 가릴 여유는 아직 없어서 그냥 땅을 묵히다가 뭐 낡은 텐트 같은 거 하나 구해서 그냥 버텼다. 그때 마침 선거철. 이 지상낙원 건설의 청사진에 갖가지 공익들이 계속 첨가되고 기공식 벌어지고 건설 붐이 일어나고 붐. 당장 막벌이 날품파리들의 천국이 눈앞의 현실로 바짝 당겨졌다. 갈수록 선거 열풍이 거세짐과 더불어 지가가 땅값이 열나게 뛰고 사람들이 막 종종 치고 하는 그 사이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날라다니고. 아무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 권씨가 생각하기는 뭐 이렇게 막 뭐 붐이 일어나고 뭐 투기업자가 날아다니고 이게 다 자기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이 권씨는 어차피 그냥 서울 사람이고 그 막 강제로 철거당한 그 이주민들이 아닐 뿐더러 여기 땅이 그냥 있긴 한 철거민의 그 입주 권리를 사긴 한 서울 사람이다 라고 본인은 생각해. 뭐 관련 없겠지. 나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뭐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지. 근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나는 선거 끝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알게 됩니다. 왜? 통지서가 날라와요. 자, 어떤 통지서냐? 예, 통지서. 서울에서 날라온 거지. 자, 6월 10일까지 전매 소유한 땅에다 집을 짓지 않으면 부과를 취소하겠다. 이 뭐예요? 너가 지금 이 권씨가 입주권 사가서 그 땅 가지고 있잖아. 너가 이제 가지고 있는 땅에다 집 안 지으면은 그 땅 인정 못해. 뺏을 거야. 라는 거란 말이에요. 6월 10일 보름 후거든. 보름 후까지 집을 지어라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놀란 거지. 나는 날품팔이 아니야. 난 그렇게 철거민들처럼 안 살아. 나상 생계 근원이 여전히 서울이야. 이래서 그 광주 대단지의 부산스러운 움직임 가면 무관한 것처럼 처신해오던 그가 뒤늦게 이제 어떻게 하고 뛰어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며칠씩 출판사 무단 결근해가면서 돈을 계속 빌려요. 빌려서 시멘트, 블록, 강목 이런 거 사가지고 마누라랑 집을 짓기 시작해. 건축에 눈꼽만큼씩도 없는데 그냥 본능에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게 지었어. 완성됐어. 보험도 안 걸렸어. 대충 그냥 지었어. 일단 이렇게 벽돌 가져다가. 그래서 아무튼 한심 났다 이러고 되게 기뻐해요. 좋아해요. 자, 근데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통지서가 또 날라옵니다. 얘는 또 뭐냐? 전매업주자는 분양 전 토지 20평을 평당 8,000원 내지 16,000원을 계산해서 7월 말까지 일시불로 납부해라 라는 통지서가 날라와. 자, 대충 20평 땅을 가지고 있다 치면요, 처음에 샀을 때, 이 입주권을 처음 샀을 때는 20만 원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그냥 평당 10,000원 정도인데 아마 더 쌌을 거야. 진짜 처음 샀을 때는 평당 뭐 한 2,000~3,000원 정도 샀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여기 막 지상낙원 세워진대 이러면서 막 약간 땅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거를 평당 8,000원에서 16,000원으로 계산해가지고 갑자기 일시불로 내라는 거죠. 아니 돈이 없는데 당장 돈이 없는데 이걸 일시불로 이렇게
미친 값으로 계산해가지고 내라는 거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약한다. 너 그 다 가져가겠다. 아니면 막 6개월 징역, 막 이런 벌금은 과하겠다. 이런 게 와버린 거죠. 당장 돈이 없는데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해? 영상에서 혹시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16,000원이면 그 당시 서울 남산 땅값이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 허허벌 파는 광주 땅값을 16,000원에 계산해가지고 이거를 일시로 납부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그쵸? 이것도 보름 기한이었대. 보름 되게 좋아하는데. 걸핏하면 보름 안으로 해내라.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쳐서 경기도에서도 토지 취득세 부과 통지서를 내. 왜냐면 경기도 광주 땅이니까 원래 이제 땅이 있으면 땅값에 토지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걸 내라고 또 온 거야. 진짜 이렇게 관내가 소속이 다른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렇게 쌍나발에 부는 바람에 주민들은 초주권 꼴이 됐다. 자,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광주 대단지 토지 불화 가격 시정 대책위원회라는 유례 없이 긴 이름의 임의단체가 조직이 됐다. 대책위원회는 곧 투쟁위원회로 개칭됐다. 속에 식자 깨나 든 걸로 알려져 그는 같은 배를 탄 전매 입주자들에 의해서 대책위원과 투쟁위원을 고루 역임하게 됐다. 속에 식자 깨나 들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다. 지식이 있고 대학 나온 사람이잖아. 이렇게 알려져 버려가지고 자기도 원치 않은 대책위원, 투쟁위원 이런 걸 하게 된 거야, 권 씨가. 그러니까 이런 걸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 광주 다닐 사람 아닌데? 나 서울 사람인데? 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맡고 싶지가 않았다.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어떡해? 7월 말까지 내라는데 못 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막 불하해라 하는 그런 투쟁이 된 거지. 해결의 실마리 전혀 보이지 않은 가운데 팽팽한 긴장 속에 7월 말 시간을 넘기고 8월 10일을 맞았다. 자, 시작이 됩니다. 일단 멈추고 갈게.